자, 그럼 44강입니다. 44장. 개체군. 개체군의 정의, 개체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동종 집단. 자, 우선 개체군의 밀도. 자, 우리가 초딩 때 어떤 물질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밀한 정도, 밀한 정도, 조밀한 정도,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조밀한 정도이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 인구 밀도 생각합시다. 서울시 인구 밀도는 서울시 인구를 서울시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럼 개체군의 밀도도 같은 개념이에요.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수를, 그 개체군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 개체수를 생활 면적 또는 생활 공간으로 나눈 값이죠.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서울시 인구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서울시 인구 밀도가 증가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 인구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출생률. 많이 낳고. 그러니까 밀도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출생. 또 적게 죽고 사망. 서울로 이사 많이 오면 인구 늘어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적게 가면 인구 증가하고, 이런 거죠. 자, 등등. 이것이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곡선. 매우 중요한 그래프인데, 자,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그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론상의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J자형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S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실제 곡선. 자, 이때 그 실제 곡선에서 자, 최대값 K로 나타내고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환경 수용력. 그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그 개체군의 최대 크기, 그 개체군의 최대 개체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론상 곡선과 실제 곡선의 차이가 생기느냐? 그것은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환경 저항 때문이죠. 북한산의 다람쥐 그 개체수가 무한히 증가하지 않는 이유. 자, 먹이가 부족해집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 먹이가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도토리 전체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토리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럼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도토리가 다시 한 마리가 차지할 수 있는 먹이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공간이 부족해지죠. 북한산이 두동강 나고 뭐 산사태 나서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마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노폐물이 증가하고, 또한 질병 증가하고, 다람쥐를 잡아먹는 천적이 증가하고, 또 개체수가 증가하면, 즉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면 어떤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생식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환경 저항이죠. 이러한 환경 저항은 밀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지죠. 밀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것을 생장곡선,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고 합니다. 한 개체의 생장곡선, 예를 들어 세로축을 사람의 키로 본다면 사람의 키 이렇게 변하겠지만 그것은 한 개체의 생장곡선이라, 이것은 개체군의 생장곡선. 세로축이 개체수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생존곡선입니다. 생존곡선. 자, 가로축이 상대 수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사는 나이를 100으로 잡는 겁니다.
이건 그 각 개체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100년 사는 녀석도 있고 뭐 1년 사는 녀석도 있고 20년 사는 녀석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군의 다시 그 수명이라는 것은 상대 수명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 사는 녀석을 최대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로축은 생존 개체수. 자, 아까 생장곡선에서는 태어나면 더해주고 죽으면 빼주고 이사 가면 빼주고 이사 들어오면 이입 더해주고, 그러니까 출생과 이입은 더해주고 사망과 이출은 빼주고 또 천적에게 먹힌 거 빼주고 뭐 그것도 죽은 거니까. 그런데 생존 곡선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 몇 마리가 있었다 이거야. 처음에 한 1000마리 있었어. 그럼 1000마리 있었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일찍 죽는 녀석도 있고 나중에 죽는 녀석도 있고. 그래서 세로축이 생존 개체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책에는 이제 로그 해놓고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 0 또는 10, 여기 100, 아이고, 여기가 10, 100,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존 개체수가 될 때는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값이죠. 그럼 로그 10은 1이지. 그래서 이걸 로그로 바꾸면 각각 0, 1, 2, 3 되는 거죠. 우리 책에는 로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체군은, 어떤 종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있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있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변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각각 1형, 2형, 3형이라고 합니다. 1형을 사람형이라고도 하죠. 2형을 히드라형, 3형은 굴형.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우선 자, 초기 사망률 누가 커? 초기 사망률 누가 커? 사명이 크죠. 굴형이. 후기 사망률은 사람형이 크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사람은 새끼 낳고 잘 돌보죠. 어버이가. 그러나 굴은 알 낳고 끝. 돌봐주지 않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버이의 자손을 보호하는 정도. 어버이의 자손 보호 정도. 그래서 인력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 그리고 되게 천적이 없죠. 대형 포유류. 사람, 코끼리나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 히드라형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조류들, 새들, 일부 새들, 아까 다람쥐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되고, 굴형에 해당되는 것은 어패류. 물론 물고기 중에서 새끼를 보호해주는 녀석도 있어요. 뭐 가시고기 이런 애들은. 자, 이것은 생존곡선. 자, 밑에 4번입니다. 151쪽이 4번.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그래서 첫 번째 돌말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 단기적 변동이죠, 비교적. 1년 단위로, 1년 주기로. 자, 보겠습니다. 여기 돌말은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죠. 그런데 무기염류, 즉 여기서 영양염류라고 표시된 것이 필요하죠. 영양염류, 무기염류입니다. 겨울 동안에 영양염류가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래프 읽을 때 조심할 것은 세로축이 두 개입니다. 왼쪽 세로축은 개체수, 오른쪽 세로축은 환경 요인의 변화량. 물론 단위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겨울 동안에 영양염류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말 개체수가 그렇게 크지 않죠. 돌말 붉은색으로 나타냈어요. 자, 봄이 되면서 돌말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왜? 빛의 세기와 수온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영양염류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돌말 개체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빛의 세기와 수온 때문이죠. 낮으니까.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빛의 세기도 증가하고 수온은 증가하면서 돌말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돌말이 영양염류를 소모하죠. 그러니까 영양염류 줄어들고. 그럼 영양염류가 줄어드니까 돌말 다시 줄어들고. 자, 여름 동안에 여름 후반부에 영양염류가 살짝 증가합니다. 그것은
돌말이 줄어들어서 안 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죠. 또 그래서 영해물과 다시 약간 증가하니까 돌말 개체 수도 약간 증가하죠. 한 템포 느리게. 가을 되면서 빛의 세기 수온이 떨어지니까 돌말 개체 수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면 영양분을 소비하지 않으니까 영양분은 많아지겠죠. 유기물은 계속해서 분해되니까. 그래서 같이 1년 주기로 보이는 단기적 변동인데 돌말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영양 염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기 그리고 수온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도 포함되겠죠. 자, 152쪽에 자, 그래프는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 두 개입니다. 세로축 왼쪽은 눈신 토끼의 개체수, 오른쪽은 스라소니 개체수. 눈신 토끼를 스라소니가 잡아먹습니다. 이때 토끼처럼 먹히는 놈을 피식자, 스라소니처럼 먹는 녀석을 포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체군의 관계는 포식과 피식 관계인데 우선 눈신 토끼가 먹잇감이죠. 먹잇감이 증가하니까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먹잇감 증가하면 뒤따라서 포식자가 증가하고 그럼 스라소니가 증가하니까 토끼를 많이 잡으니까 토끼가 줄어들고 토끼 줄어들면 스라소니가 다시 줄어들고 이런 변동을 보이는데 대개 10년 주기로 변하죠. 그래서 장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세로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 또 왼쪽 세로축은 곱하기 1000인데 그러니까 0, 40, 80 이렇게 되는 것은 0, 4만, 8만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은 0, 3, 6, 9죠. 그러니까 0, 3천, 6천, 9천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포식자가 더 많으면 안 됩니다. 포식자가 더 적어요. 그냥 스케일을 안 보면 포식자, 빨강색으로 표시한 포식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스케일 따지면 더 적습니다. 스라순이가 더 많아져 버리면 토끼 다 금방 잡아먹어버리면 토끼 없어지면 스라순이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라지겠죠. 자, 이어서 5번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동종 간의 상호작용. 우선 텃세. 개체군 내에서 다시 말하면 개체군은 동종 집단이니까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텃세. 자, 한 개체가 일정한 공간을 점유해서 사는 것을 텃세라고 합니다. 한 개체가 일정한 공간을 점유해서 사는 것을 텃세라고 하죠. 은어를 예를 들면 은어 한 개체가 이 공간을 점유해서 살고 또 다른 개체가 이 오른쪽 공간을 점유해서 살 때 B에 있는 녀석이 A쪽으로 오면 어서와 같이 놀자. 그렇지 않고 쫓아내죠. 텃세. 자, 그래서 텃세에 의해서 세력권이 형성이 되죠. 세력권은 그 점유 공간을 의미합니다. 가끔 동네에 개가 다니다가 줄 매달아서 다니도 가끔 뭐 전봇대나 이런 데 담벼락에 대고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죠. 그 자기 구역 표시하는 겁니다. 또 텃세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새들은 번식기 때 이런 텃세가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개체군, 다른 개체 또는 어쨌든 다른 개체들이면 오지 못하게 하죠. 자, 순위제. 말 그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을 순위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닭의 쪼는 순서. 닭의 쪼는 순서. 여기서 쪼는 것은 먹이를 쪼는 순서가 아니라 자, 힘센 녀석이 자기 부리를 이용해서 자기 부리로 힘 약한 녀석의 대가리를 쪼아댑니다. 힘의 강약에 의해서 이런 순서가 정해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매번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먹이를 먹을 때나 짝짓기를 할 때나 매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의 그 강약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대로 되게 나타나죠.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리더제. 우두머리 있는 것을 리더제라고 합니다. 앞장에서 기러기 하객진 얘기했죠. 앞장서는 녀석이 있고 그 뒤를 쫓아가는 녀석인데 이런 대응을 유지해서 가는 것은 지금 위 방향으로 가죠. 공기저항을 이렇게 가는 것이 적게 받기 때문이죠. 물론 이 앞장서는 녀석이 항상 앞장서는 건 아닙니다. 계속 지 혼자 앞장서면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지치니까 이제 리더를 바꾸고 가면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되게 분업화되어 있죠.
그래서 꿀벌 또는 개미 이런 것에서 사회생활을 볼 수 있는데 꿀벌을 예를 들면 여왕벌 알만 낳죠. 생식을 위해서. 그다음에 일벌 전부 암컷인데 로얄 젤리 먹으면 여왕벌, 못 먹으면 일벌 되는데 집 지키는 녀석, 먹이 물어오는 녀석, 새끼 돌보는 녀석, 뭐 여왕벌 돌보는 녀석 이렇게 정해져 있죠. 수펄은 놀고 그리고 나중에 짝짓기 하고. 자, 그리고 가족 생활도 있죠. 꼭 사람한테만 가족 생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동물에서도 가족 생활이 있습니다. 자, 153쪽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A와 B는 각각 이론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이다 라고 가르쳐줘서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A가 이론적 생장 곡선, B가 실제 생장 곡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런 자료를 제시할 때 각각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 중에 하나이다.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되고 뭐 당연히 A가 이론 곡선, B가 실제 곡선. 그럼 기억은 환경 수용력. 거기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환경 저항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1번 기억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인 환경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수용력. 2번 실제 생장 곡선에서 가 구간일 때보다 나 구간일 때 개체 간의 경쟁이 더 심하다. 자, 환경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개체군 내에서 그 개체 간의 경쟁도 포함하죠. 그럼 먹이를 두고 공간을 두고 뭐 등등. 그래서 환경 저항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러면 가 구간일 때하고 나 구간일 때 보면 경쟁 언제 더 심하겠어? 나 구간일 때 더 심하겠죠. 그래서 맞고요. 2번이 답이고 3번 이론적 생장 곡선에서 나 구간의 단시간당 개체수 증가율은 0이다.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면 가로축 시간이고 세로축 개체수니까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생장률을 나타내죠. 그래프의 기울기는 생장률. 자, 그래서 3번이 나 구간에서 단시간당 개체수 증가율은 0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론 생장 곡선에서는 생장률이 점점 커지죠. 그러나 실제 생장 곡선에서는 생장률이 증가하다가 최대되었다가 다시 작아지다가 마침내 0이 되죠. 틀렸고 4번 실제 생장 곡선의 경우 라 구간에서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 구간에서도 환경 저항은 작용합니다. 가 구간에서 환경 저항 작용해 안 해? 이미 처음부터 환경 저항이 작용합니다. 그래프 제가 대충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환경 저항이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자, 넘겨서 154쪽에 2번 문제. 그림은 계절에 따른 돌말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래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문제에 들어갈게요. 선지 1번. 봄철 돌말 개체수의 증가는 영양염류의 감소 때문이다. 영양염류의 감소가 아니라 이 원인 결과를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영양염류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영양염류가 풍부한 상태에서 빛의 세기와 수온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2번. 수온의 변화는 돌말 개체수 변화에 영향을 주죠. 3번. 돌말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에는 한 가지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염류뿐만 아니라 빛의 세기, 수온, 그리고 1차 소비자도 여기는 언급 없지만 작용을 하겠죠. 4번. 여름에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영양염류가 적기 때문이다. 빛의 세기와 수온이 충분히 큰에도 불구하고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영양염류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답은 4번. 3번 문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아닌 것은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것은 이런 뜻이에요. 포식과 피식은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이것은 군집 내 이종 간의 상호작용이죠. 자, 156쪽으로